네, 안녕하세요. 황희성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그걸 저희가 몸소 느꼈습니다. 저희 다팝콘 채널에서 아주 압도적인 조회수 1위 채권 초고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공동락 부자님 오셨는데 평균 그 조회수를 압도적으로 넘어갔어요. 7,200회가 넘던데 이렇게 좀 실감 못 하시겠죠? 저희 채널만 있으니까. 그냥 일단 좀 감사드려요. 감사하고요. 네. 저도 아직 얼떨떨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채권에 대해서 또 다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구독자분들께서 또 채권에 관심이 많으신 만큼 질문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거든요. 하나하나씩 좀 질문을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순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얼마 전 회사채 국채를 매입했는데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가 크네요. 일이 위험한지 몰랐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시고 나서 네.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면 가슴이 무너지시겠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모든 게 사서 가격이 올라오고 표시가 플러스가 돼야지 좋으실 텐데 일단 마이너스가 되신 상황은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조금 이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채권 시장에서 보통 투자자들의 성향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하시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중간중간에 가격이 변하는 상태에서 매매 차익을 얻으시려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을 얻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긴다라고 하면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겠죠. 네. 아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만기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아니면 그 발행된 그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자 지급 다 될 거고요. 원금 상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투자했던 목적이 만기 상환이다라고 하면 중간에 평가액이 마이너스가 표시된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긴장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매매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뜻은 또 반대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이 네. 될 것 같거든요. 올해 채권 시장의 전망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레벨이 낮아질 거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에서 언제 얼마만큼 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균적인 비율에서만 말씀드리게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 연말 정도 되게 된다고 하면 시점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내는 국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이자가 계속 지급이 되겠죠. 네. 회사채 같은 경우는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이 되고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 6개월 단위 이자가 지급이 될 거기 때문에 중간에 이자를 받으면서 매매 가격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때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기다리면 어쨌든 답이 나올 거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김승호님 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채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내려가서 채권 평가 이익이 생겨도 금리가 하락할 때 환율도 내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익이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환율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환율 관련된 질문인 네.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승호님은 매눈을 갖고 매눈, 계십니다. 네. 매눈을 갖고 네. 계시는데 작년에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할 때 환율도 동시에 하락을 해서 달러채를 사는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으로는 평가익을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환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똔똔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의 차손이 더 커서 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외 채권 투자하실 때 보면 환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베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상당히 좀 특수한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움직이거나 환율이 움직일 때 고스란히 환율 변화분만큼 금리가 같이 움직이는 채권도 있고 만기에 따라서는 더 많이 금리가 빠지거나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해서 오히려 그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채권을 어떤 채권을 사서 어떤 만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나 환에 대한 차손을 보충하거나 더 상쇄시킬 수 있는 이런 채권들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 자체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맞는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떤 채권을 사느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신은주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8월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3%가 안 될 때 미국채 ETF 상품을 샀는데 손해가 큽니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사실 네. 3%대 금리는 제 기억에도 기억이 선명한 금리대거든요. 주요 임계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치이기도 하고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채 10년물 3%대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결국 그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추후 금리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채권도 ETF와 마찬가지로 손실이 있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금리 방향성에 대한 전망이 확고하다라고 따지게 된다고 하면 추가로 매수해서 앞서 입었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손실분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중에 금리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안정될 가능성이 네. 커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상태에서 손절을 원했던 수익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손절을 하실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갖고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들을 더 좀 키워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오히려 투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위 있습니다. 말하는 물타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추가 매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도 여쭤볼게요. 신내리사랑님이 올려주신 내용인데 미국 채권, 실물 또는 ETF 거래 시 이자 지급은 매월 나오나요? 또는 환율 변동에 대한 손해가 요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시는지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환율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 해외 채권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금리는 덤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덤이요? 예, 덤 해가지고 더 얹어준다라는 네. 덤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 그러면 환율이 워낙 절대적인 수익률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실상 3%, 4% 좀 많이 주는 채권들 예전에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10% 이상 금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환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환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첫 번째 원칙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ETF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품마다 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이자를 지급하는 주기가 보통 국채는 6개월, 회사채는 3개월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월 이표를 지급하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으로 한 번씩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도 있기 때문에 실물 채권의 규모에서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비슷할 것 같고요. ETF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물 채권의 이자 지급 주기와 채권 가격, ETF 가격의 변화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을 많이 합니다.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 지급 주기가 채권에서는 3개월마다 하는데 ETF에 따라서는 1개월마다 지급하는 채권도 있고요. ETF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ETF의 투자 설명서, 디스크립션을 열심히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된다고 하면 기본적인 방향성이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상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자, 3번 질문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이제 계속해서 4번 또 다른 질문자의 질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해보자 생각대로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이머징 마켓 채권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머징 마켓 채권 투자 전략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이머징 마켓이니까 네. 해외 채권이겠죠. 해외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방금도 드렸었는데요. 네. 이머징 채권에 대한 관심이 제 기억으로 가장 선명하게 많이 남았던 사례는 2010년대 초반 증권사들이라든지 금융기관들에서 많이 팔았던 브라질 채권이 상당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시됐던 브라질 채권, 지금도 금리가 높긴 합니다만 제시됐던 금리가 두 자릿수였거든요. 네. 우리나라 금리가 2%, 3%밖에 안 됐던 시기에 두 자릿수 금리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브라질 채권에 꾸준히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채권으로 인해서 금리는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이자 수익도 많이 확보를 해놨는데 결국은 그걸 한국 사람은 브라질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되는 규모가 커야 될 텐데 환산되는 시점 내에서 확인을 해보니 브라질 헤아라 통화가 엄청나게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금리 10%를 주는 것 이상으로 환이 더 약세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효한 투자 전략이 아니었다는 부분들이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머징 채권에 대한 투자든 아니면 선진국 채권에 대한 투자든
환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를 낮게 주는 채권들도 환 방향성에 대한 전망들만 일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꽤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채권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네. 하면 일본은 금리를 거의 안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주는데 일본 엔화가 그 해당하는 투자 시점에서 매수하는 시점에서 나중에 매도하는 시점에 강해졌다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 금리는 실상 0%, 0.1% 이렇게 준다라고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그 강간에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만약에 뭐 10%를 냈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돌아오는 수익률이 훨씬 높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머징 채권이든 해외 채권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들을 같이 하면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금리는 해외 채권을 투자할 때는 덤이다. 네. 환율이 기본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일본 국채 그런 매력적인가요, 지금? 엔화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긴 할 텐데요. 네. 일단은 일본은 워낙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양적 완화도 많이 했었고 금리도 안 올렸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환이 많이 약해졌었죠, 작년에.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쯤 돼서 YC 정책에 일부 변경이 생기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강해진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다 올릴 때쯤 되면 일본은 일종의 긴축 행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올해 연말 내지는 내년 정도 한 1년 정도 시기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엔화는 지금 레벨보다 강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금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긴 합니다만 네. 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환이 포인트겠네요, 일본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으로 채권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공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